김태형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소장님이 정치인 심리 분석을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닌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자, 일단 사자우도니까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해봐야죠. 안철수 대표는 2017년에도 나왔고 그때도 한번 분석하셨죠. 4년이나 또 지났으니까. 또 그 사이에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아닌가요?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키워드는 뭡니까, 안철수 대표의? 갈등과 혼란. 갈등 혼란? 예, 갈등 혼란. 아, 키워드가 벌써 갈등 혼란이에요?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새 정치를 내세웠으니까. 그렇죠. 예, 궁금했지 않습니까? 새 정치가 도대체 뭘까? 근데 지금까지 안 가르쳐줘가지고 왜 자꾸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동력이 뭐냐? 네, 왜 도대체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 중에 대권 도전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정주영 회장, 그렇죠. 문국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 번으로 끝났거든요. 네, 한 번 끝나고 은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끈질기게 지금 3번째 그렇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2번 했고 첫 등장까지 하면 3번이죠. 서울시장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 내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는 반항에 대한 동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항과 인정. 네. 근데 반항하면서 인정받는 방법은 명예를 얻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반항의 대상도 아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도 아버지죠. 이 반항과 인정이 충돌하는데 네. 그걸 동시에 충족하려면 아버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됨으로 그렇죠. 해서 네. 반항도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걸로 인정도 받는다. 인정도 받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강한 명예욕이거든요. 명예요. 네, 그래서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의 정의를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남기고 싶지?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명예를 얻은 거죠. 네. 정치를 해서 손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명예를 잃었다. 오해 때문에 명예를 많이 잃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시사인하고 의미 분석 기업인 뭐 트리움이라는 곳인가요?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몇 년간 했던 말, 책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인정 욕망이 강한데 그것은 권력 의지하고는 다르고 명예욕에 가깝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명예욕을 밑바탕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항. 왜 안철수 후보는 반항 욕망이 강한가? 반항적인 이미지는 아닌데 키워드가 반항이에요. 반항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아, 반항을 못했다. 어려서부터 반항을 전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 반항을 시작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어린 시절 일화를 보면 그 에디슨 일화 있지 않습니까? 계란 품고 자는 거 부화시키려고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메추리알을 품고 잤습니다. 메추리알을 먹다 잠든 게 아니고요? 예. 부화시켜 보겠다고. 부화시키려고. 집에 있는 시계, 뭐 기계 이런 것들 갖다가 분해하고 조립하고 라디오 부품 사다가 조립하고. 초등학교 때 꿈은 과학자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공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고3 때 갑자기 진로를 의대로 바꿉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바꿨나 보죠? 아버지가 시켜서 바꾼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본인이 스스로 바꿔요. 아버지가 이것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가 내가 장남으로서 가업을 이으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네. 압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로 바꿨다.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알아서 긴 거죠. 네. 폭력, 협박 뭐 이런 게 아니고 의대 가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 내면한 복종인데.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다. 이때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들고 나왔는데 공대 진학을 포기할 때 신경을 본인이 이렇게 썼거든요. 책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런 나를 부모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꼭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공대를 가야 하는 걸까? 어때요? 와, 상상할 수 없는 정신세계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과하게 받았나 봐, 나는 그러면.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병원에 떨어진 핏자국을 보면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핏자국을 보면,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성정은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고무수로 때리지 않아도 고무수로 때리지 않아도 이렇게 부모의 뜻을 잘 따르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절박하게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주냐 마냐를 가지고 계속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무서운 건데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걸 가지고 친절한 학대 이런 표현도 썼어요. 친절한 학대. 학대. 예, 이것도 학대죠. 안철수 후보는 어린 시절에 반항을 꿈도 못 꾼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못하고 꿈속에서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생 잡지를 본 일이 있는데 한 중학생이 부모가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서울시장을 박원순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첫 번째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래요를 공적으로 이유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마침 당시에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했던 박원순에게 양보하는 컨셉으로 둔갑을 한 것이지 실제 원인은 아버지가 하지 말랐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내막을 정말 잘 아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면 또 삐 하실까 봐 아는데 이제 직접 하셔서 아니 이 내용은 아직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네네.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결혼 후에는 근데 그게 아내로 이동한 듯도 해요. 맞습니다. 자체 삐. 근데 그런 인생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네,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화도 나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그 유명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청년들 대상으로 청춘 멘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유명해졌죠. 예. 근데 그 주제가 보면 딱 하나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 얘기죠. 청춘들을 위로하는 거인 동시에 자기를 위로한 거죠. 하라면서. 예. 그리고 그때 의사들 예를 많이 들어요. 의사들 직업 만족도가 낮다 뭐 이런 거. 일종의 자기 치유였네.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의대에 이제 진학을 했죠. 근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멘붕이 와요. 겨울방학 맞이했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울어요. 공부가 너무 무섭다. 못하겠다. 어머니가 서울까지 가서 안철수 후보를 데려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의 책에 아마 상담에 효과가 없었대요. 그때 참. 본인의 책에 그렇게 썼어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아버지랑 떨어졌고, 머리도 컸고, 또 연애도 시작해요.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남편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여자를 만나서 힘이 막 생기죠. 자신의 지지자가 생긴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반항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는 임상의가 되길 바랬지만, 기초생리학을 전공하기로 하죠. 아버지가 이제 싫어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은 의대니까. 근데 나중에는 아예 이제 바이러스 그렇죠. 잡는 백신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원래 재능은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95년에 창업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겠죠.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것도 이제 읽어드리면, 괜찮겠니?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친절하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이거는 고무옷으로 맞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사업은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딸 생각도 해야죠. 친절한 협박이죠. 첫 번째 공식적 반항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 어머니도 반대. 회사는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죠. 두 분이 다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걸로 입증하여. 네, 그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제 아무리 노력해서 기업을 키워도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큰데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정치 제안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여론조사하면 막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입문을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반항을 또 했죠. 아버지 또 반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압박감이 느껴질 거고 그게 이제 명예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권 정도는 한번 잡아야 아버지가 그래도 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는 반항하고 나서 인정을 쫓고 반항하고 인정을 쫓고 그 사이클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네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렇죠. 만약에 뽑아준다면 이제 사적 욕망을 우리가 실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성인식을 한국 정치가 안철수의 성인식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안철수 후보가 영화광인데 젊었을 때 집 방에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완전히 매료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사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형은 아주 순종적인 아들이죠. 둘째는 엄청나게 반항적인 아들입니다. 브래드 피트. 네,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그렇게 압박을 가해도 왼손잡이를 계속 고수하죠. 둘째는 신문사 기자가 됐는데 부정부패를 취재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그 동생의 시신을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손목이 무참히 으스러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왼쪽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끄떡끄떡 합니다.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인생을 살았잖아요. 왼손잡이인 걸 고수하면서.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 내 아들이 내 아들답게 반항아답게 끝까지 살았구나. 그걸 확인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항했지만 끝내는 인정해 준다라는 게 주제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매료되지 않을 수 없죠. 이 영화에 푹 빠져드는 거죠. 무의식을 건드렸으니까. 그래도 대 소장님. 이리저리 드리블을 하는데 가다 보면 맞는 것 같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받은 인상 중에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네. 모든 인간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택을 따로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도 특별한 대단한 명분을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두고 뭐라고 하잖아요? 화를 내요. 내가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 네, 그렇죠. 본인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의 인생은 부정되는 거죠. 술, 담배도 안 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덤빈 적 없고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선택들 중에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정도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는데 내가 한 선택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선택일 리가 있나. 그게 관통해요. 그 선택 전체에. 그래서 제가 사익 추구형 중에서도 자기가 사익 추구형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익 추구죠. 근데 아예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아니까. 이명박. 이명박처럼 자기 공익 추구라고 믿거든요. 위험하죠. 자기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들은 다 공익이라고 믿는 거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계속 그렇게 믿고 또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에는 단일화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네.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의 정권 교체는 그 입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란.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사회성이 부족하다? 삐. 대인관계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삐. 사례를 하나 들자면 법인카드 사건이 있죠. 본인이 자서전에다 쓴 내용인데 손님이 왔어요. 회사에 CEO였을 때. 이제 손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밥 먹고 나가는데 보니까 법인카드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갔어요. 놀랍잖아요. 그 순간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주인한테 외상을 긋든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것만 계산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걸 자랑스럽게 자선에다 썼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손님인데. 아니, 손님이죠. 1인분만 계산 딱 한 거죠. 그게 이제 친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삐삐. 일반인들보단 조금 부족한 이런 사교성. 부족한. 제가 B가 하도 나와서 사교성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 스킬이 좀 부족한 이런 것은 왜 생기냐 하면 제일 큰 이유는 어릴 때 또래들하고 안 놀아서 그래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나이대로 보면 우리 세대니까 어릴 때 우리 맨날 놀았거든요, 친구들하고. 길바닥에 놀았어야 하는 네. 세대인데.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은 친구들 밖에서 딱 뛰어놀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 본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예, 자서전에서. 자기는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를 다 책을 통해서 배웠다.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릴 때 대인관계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릴 때 방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혼나거든요. 아내분한테.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띡 던지고 이불 안 개고. 그런 일로 혼나는 남편은 많죠.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결혼 전까지는 이불 개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불을 왜 개야 되는지. 그걸 어머님이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아예? 네, 그런 걸 몰라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의존적이죠. 그래서 아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기 힘들다고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와서 데려갔잖아요. 요즘에는 캥거루 부모다 이래서 어머니들이 학교까지 와서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이상한 맞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이라고 쳤습니다. 다. 주고 나서 하나 자기가 다 해결했지 부모한테 전화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건 친구들을 찾을 일이죠. 그렇죠. 그 세대는 힘들면 친구들한테 막 토로하고 막 하소연할 일이지. 그렇죠. 부모 뭐랄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 세대에게. 맞습니다. 뭐 친구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안철수 이제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서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사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객관적 사실만 갖고 얘기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근데 뒤에 보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대부분. 정치인으로서 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성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못한 거죠. 윤석열 후보는 자기 패밀리는 챙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독하게.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언어가 좀, 예, 약간 어눌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 아들 학교에 갔었대요. 직접 강의하러. 그러니까 안철수 유명할 때니까 애들이 막 기대가 컸죠.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 잣대는 겁니다, 애들이. 근데도 계속 하더래요. 똑같은 톤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말을 훨씬 못한다. 안철수가. 그래서 그런지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눈매도 화나 있고. 네. 눈매는 의학의 도움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눈썹도 화가 나 있고. 초조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코칭을 받았어요. 지난 그렇죠. 대선 때. 그렇죠. 과 코칭 있죠. 잘못 코칭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 코치를 한 사람이나. 네. 이번엔 또 누가 코칭을 할지 참 걱정됩니다. 그쪽이 감이 없으니까. 예. 또 하나 꼽으라면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고요. 이제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삐익 소장님.